2013년 7월 장마가 내리던 월요일 밤 경기도 용인 신갈동의 좁은 모텔 골목. 빗방울이 간판 불빛을 일그러뜨리고 골목은 숨을 죽인 듯 보였습니다. 그날 밤 9시 한 모텔 방에 문이 닫혔습니다. 그리고 48시간 뒤 한 청년은 경찰서 문 앞에 나타나 담담히 고백합니다. 제가 했습니다. 그 짧은 고백은 대한민국을 충격 속으로 빠뜨렸습니다. 안녕하세요. 토요 사건 파일의 다크리포트입니다. 오늘의 사건은 2013년도 용인에서 발생한 매우 끔찍한 사건으로 사회에 많은 파장을 일으킨 사건 중 하나입니다. 감히 10대라는 소년이 할 수 없는 끔찍한 범죄인데요. 그럼 이 사건의 전말에 대해 상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의 가해자 19세 청년 신모군은 휴대폰을 꺼내 카카오톡을 보냅니다. 당시 시간은 7월 8일 오후 2시 40분. 그의 손가락은 짧은 메시지를 눌렀습니다. 놀러와. 메시지를 받은 이는 17세 여고생 A양. 성실하고 조용한 성격, 공부를 열심히 했던 아이였습니다. 지능이 높아 멘사 회원으로 등록되어 있었고 주말이면 교회에 나가 예배를 드리던 신앙심 깊은 학생이기도 했습니다. 친구들 사이에서는 조용히 책을 읽는 모습, 배려심 있는 태도로 기억되었습니다. 그날 그녀는 단순히 친구가 부른다는 이유만으로 가벼운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오후 3시 30분 그녀는 버스를 타고 신갈동 모텔 밀집가에 도착했습니다. 비가 내리는 장마철, 우산을 접고 모텔 골목으로 들어선 그녀는 아마도 그곳에서 벌어질 일을 전혀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시간은 흘러 저녁 7시 24분. 함께 있던 친구 최구는 병원에 다녀오겠다며 방을 나섭니다. 그 순간 방 안은 단 둘만의 공간으로 바뀌었죠. 문이 닫히는 소리와 함께 평범했던 하루는 돌이킬 수 없는 비극으로 바뀝니다. 밤 9시에 신부는 갑자기 돌변하여 여학생을 성폭행하려고 했죠. 여학생은 이 상황을 벗어나고자 필사적으로 문손잡이를 잡으려는 순간 그의 그림자가 그녀의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짧지만 치열한 몸싸움이 벌어졌습니다. 방 안은 숨소리와 발소리로 가득 찼고 곧 정적이 찾아왔습니다. 결국 이 여학생은 신분에서 목이 졸려 사망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범죄는 끝나지 않았죠. 이 방 안에는 미리 준비된 것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공업용 칼이었죠. 신부는 오늘의 일을 미리 계획적으로 준비해 둔 상태였던 거죠. 이후 벌어진 일은 인간의 상식을 벗어났습니다. 신부는 여고생의 시신을 상대로 사람으로서는 참아할 수 없는 행위를 자행했습니다. 모텔 화장실에서 시신을 옮기기 쉽게 하려고 공업용 칼로 살점을 잔혹하게 도려낸 뒤 변기에 버리고 살과 뼈를 30여 토막 내어 일부는 비닐봉투에 담아 자신의 집 장롱에 숨기기는 만행을 저질렀죠. 흉기가 부러지면 다시 구입해오는 식으로 무려 16시간 동안 참혹한 훼손을 이어갔고 그는 그 장면을 사진으로 찍어 친구들에게 전송하기까지 했답니다. 마치 작업 중이다라고 알리듯이 그 사진을 받은 사람들은 이후 평생 지울 수 없는 충격을 안고 살아가야 했습니다. 더욱더 충격적인 것은 이날 신부는 술을 마시지도 않은 맨정신 상태였다는 것, 정신과 치료 경력도 없다는 점이었죠. 과연 이 사건이 고작 10대밖에 안 되는 일반 남성이 저지를 수 있는 일인가 하는 과히 충격적인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당시 친구 최구는 수사 과정에서 모텔에 잠시 들렀을 때 열린 화장실 문틈으로 본 A양의 표정이 절박하고 불안해 보였다고 진술했습니다. 그러나 도움을 줄 기회는 사라졌죠. 그날 밤의 장면은 이제 판결문 속 단어로만 남아있습니다. 법원은 그 순간을 강간등 살인이라고 정의했습니다. 2013년 7월 10일 수요일 새벽 0시 30분 신부는 경찰서 문을 열고 들어옵니다. 그는 수사관 앞에서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제가 했습니다. 수사관들은 기록했습니다. 그의 표정은 죄책감도 두려움도 없었다. 마치 무언가 실험을 끝낸 듯 담담했다. 보통의 범죄자라면 두려움과 후회를 드러내지만 그는 달았습니다. 눈빛은 차갑게 비어있었고 목소리는 낮고 평온했습니다. 당시 왜 이런 짓을 저질렀나라고 질문했을 때 그는 신고하겠다며 저를 밀치고 밖으로 나가려고 했어요. 신고하겠다고. 그래서 그럼 시신 훼손은 어떻게 그렇게까지 했나라는 질문에 유튜브 등 인터넷에 돌아다니는 동영상을 참고했고 해부학을 검색해 본 적이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 장면을 두고 분석했습니다. 공감 능력이 결여된 전형적 위험 신호 재범 위험이 크다. 그의 사이코패스 검사 점수는 16점으로 수치로는 높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범행의 잔혹성과 태도의 냉담함은 단순한 숫자 이상의 공포를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그는 당시 심정에 묻는 질문에 차분히 진술했습니다. 내가 살아야겠다는 심정으로 시신을 훼손했고 빨리 빠져나가고 싶었습니다. 나중에 심경의 변화가 와 죄책감 때문에 자수를 결심했습니다. 자수 직후 사건의 실체를 확인하기 위한 현장 검증이 진행되었습니다.
신부는 모자를 눌러쓰고 수사관들과 함께 다시 그 모텔로 들어섰습니다. 그는 담담하게 방 안의 동선을 재현했습니다. 어디에 섰는지, 무엇을 했는지, 어떤 순서였는지를 차분히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나 모텔의 라품 분노로 가득했습니다. 주민들은 몰려와 소리쳤습니다. 왜 그랬냐? 사형에 처해라. 라고 했죠. 경찰은 피의자를 둘러싸고 급히 이동시켜야 했습니다. 분노와 절망이 뒤섞인 그날을 언론은 냉담한 표정, 차분한 태도, 그리고 시민의 분노라는 제목으로 보도했습니다. 현장 검증은 범죄의 실체를 드러냈지만 동시에 사회 전체에 깊은 상처를 남겼습니다. 2013년 12월 9일 검찰은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그리고 12월 27일 수원지방법원 형사 B11부 법정안은 숨소리조차 무겁게 울렸습니다. 당시의 판결문은 이러했습니다. 피고인은 불과 몇 차례 만난 피해자를 잔혹하게 살해하였다. 범행 후 일부를 부인하며 피해자와 유족에게 진정성 있는 사과조차 하지 않았다.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방청석에서는 울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피해자의 아버지는 목이 터져라 외쳤습니다. 사형만이 답이다. 라고 말이죠. 언론은 그날을 두고 분노와 슬픔이 교차한 법정이라 기록했습니다. 재판부의 최종 판결은 무기징역. 신상공개 20년 전자발찌 30년으로 선고하였지만 항소심에서 신상공개 기간은 10년으로 줄었고 2014년 8월 29일 대법원은 무기징역을 최종 확정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우리를 한 번 더 화나게 만든 일이 있었는데요. 그건 바로 가해자 가족이 다니던 교회의 목사의 한마디 때문이었죠. 그는 법정에서 피고인은 아직 젊다, 기회를 줘야 한다며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그는 가해자의 부모와 가까운 사이였고 오랜 세월 가족을 지켜본 인물이었습니다. 신부는 어릴 적부터 내성적이었고 성적은 낮았으며 친구들과 어울리지 못했습니다. 공감 능력이 부족하다는 평가가 이어졌습니다. 종교적 가정 환경 속에서도 그는 점점 어둠으로 빠져들었습니다. 목사의 탄원은 종교적 믿음이었지만 사회와 유족은 단호히 거부했습니다. 피해자는 돌아오지 않는다. 가해자에게 기회는 없다. 사건은 사회 전체를 흔들었습니다. 시민들은 거리에서 외쳤습니다. 전자발찌를 평생 채워야 한다.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 전문가들은 청소년 강력범죄에 대한 제도적 대응, 그리고 피해자 가족 지원 제도의 부재를 지적했습니다. 국회에서는 가석방 없는 종신형 논의가 본격화되었습니다. 용인 모텔 사건은 단순한 범죄를 넘어 대한민국 사회가 풀어야 할 숙제가 되었습니다. 2013년 7월 8일 밤 9시 닫힌 문 뒤에서 한 학생의 삶은 잔혹하게 꺾였습니다. 2014년 8월 29일 무기징역은 확정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야기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우리 법제도가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자도 20년 이상 복역하면 가석방 심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즉 2033년 이후 그는 다시 사회에 나올 가능성을 시험받게 됩니다. 사회는 묻습니다. 그날이 온다면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요? 용인 모텔 사건은 지금도 질문을 던집니다. 피해자를 지킬 제도는 충분한가? 정의로운 처벌은 무엇인가? 그리고 우리는 다시는 같은 비극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 무엇을 바꿔야 하는가? 피해자의 명복을 빕니다. 그리고 지금도 고통 속에 있는 유족께 깊은 위로를 전합니다.